안녕하세요. 노년건강의학과 최병철입니다. 오늘은 손 저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손이 저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같은 행동을 합니다. 손을 털어보고 다른 손으로 주물러 봅니다. 파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겠지. 이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픈 곳, 불편한 곳을 기준으로 원인을 추측하게 됩니다. 손이 저리면 손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하지만 손은 결과가 나타나는 곳일 뿐 문제가 시작된 곳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손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손이 저린데 손에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손을 단독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손은 신경, 혈관, 근육, 뼈가 모두 연결되어 작동하는 구조의 끝 지점에 불과합니다. 특히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위쪽에서 시작되어 손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결 구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 구조를 의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손 저림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혈액순환이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손 저림의 상당수는 혈관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입니다. 이 둘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 따뜻하게 하거나 움직이면 비교적 빠르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신경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나타나고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손이 아니라 팔이 문제인가요? 어깨 때문인가요? 목이 안 좋은 건가요? 이 질문들은 모두 한 단계씩 가까워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인식까지는 이미 도달한 상태입니다. 손으로 가는 신경은 손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서 시작해 어깨를 지나 팔을 타고 내려와 손과 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눌리거나 자극을 받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그 신경의 끝에 있는 손에서 저림이라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경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항상 통증으로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신경은 아프다는 신호 대신 저리다, 찌릿하다, 감각이 둔하다 같은 방식으로 몸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손 저림은 몸이 보내는 아주 대표적인 신경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저릴 뿐인데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방치하는 사이 신경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신경은 근육이나 피부보다 회복이 느린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손이 저려서 깨는 경험이 있다면
아침에 손이 굳은 느낌이 든다면, 한쪽 손만 반복적으로 저리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경이 일정 기간 이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신경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손까지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손으로 가는 신경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내려오는지 구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저림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손으로 가는 신경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손저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막연하게 손 안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면 손 안에서 뭔가가 눌렸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경은 손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의 시작점은 훨씬 위쪽, 바로 목, 정확히는 경추입니다. 우리 목에는 여러 개의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들은 각각 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일부가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들이 목에서 바로 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 부근에서 한 번 더 모였다가 팔을 따라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 묶음을 상완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상완신경총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목에서 내려온 여러 신경들이 어깨 부근에서 한 다발로 모여 팔과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허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손끝까지 감각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저림의 원인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출발점, 중간 경로, 도착점, 이 세 구간 중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증상은 도착점, 즉 손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구간이 바로 목, 경추입니다. 경추는 머리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움직임이 많고 자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나이가 들수록 구조적인 변화도 쉽게 생깁니다. 경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고 그 사이사이로 신경이 빠져나옵니다.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밀려 나오거나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신경은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경이 보내는 신호가 손저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목이 아프지는 않은데요? 이 말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신경은 압박을 받았을 때 아픔 대신 저림, 찌릿함, 감각 둔화 같은 다른 방식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지 않아도 목에서 시작된 신경 문제가 손저림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에서 내려온 신경은 어깨를 지나 팔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 근육, 쇄골 아래 공간, 팔꿈치 주변 같은 부위들도 신경이 자극을 받기 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뿐 아니라 어깨가 같이 뻐근하고 팔을 특정 각도로 들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신경이 하나의 직선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경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손가락과 손 부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저리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긴 위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손 저림이 생기면 손만 계속 만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더 넓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경은 혈관과 달리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자극이 오래 지속될수록 신경은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저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볍던 손 저림이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손 저림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 어딘가에서 부담을 받고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질문,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저리는 위치를 통해 원인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리고 손 전체가 저릴 때 각각 어떤 신경이 관련되어 있는지, 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이 저릴 때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얼마나 오래 저리느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어디가 저리느냐, 즉 저림이 나타나는 손가락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 위치까지 신경 써서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 저림을 하나의 덩어리 증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여러 개의 신경이 지나가고 각 신경은 담당하는 손가락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는 위치만 잘 살펴봐도 신경이 눌리고 있는 위치를 상당 부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실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는 경우입니다. 이 세 손가락은 주로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중신경은 목에서 시작해 어깨와 팔을 지나 손목을 통과해 손바닥과 이 손가락들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 컴퓨터 작업이나 반복 작업이 많은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중신경은 손목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신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중신경은 이미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즉, 손목에서 눌릴 수도 있지만 목이나 팔꿈치, 어깨 부근에서 이미 부담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린 분들 중 상당수는 손목 치료만 받아도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저리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손목만 볼 것이 아니라 신경의 시작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저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척골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척골신경은 목에서 시작해 어깨를 지나 팔 안쪽을 타고 내려와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신경은
특히 팔꿈치 부근에서 자극을 받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오래 개는 습관, 한쪽으로 기대서 앉는 자세, 잠잘 때 팔을 구부리고 베는 자세가 척골신경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저린다고 해서 무조건 팔꿈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척골신경 역시 목에서 시작된 신경이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에서의 압박이 손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만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목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저림이 심해진다면 이 경우는 팔꿈치보다 경추 문제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손 전체가 저리는 경우입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모두 저리거나 손바닥 전체가 둔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 손가락만 담당하는 신경 문제라기보다는 신경의 상위 구간, 즉 목 쪽에서 여러 신경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추 디스크입니다. 경추 디스크가 있으면 하나의 신경만이 아니라 여러 신경이 동시에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가락을 가리지 않고 손 전체가 저리거나 팔까지 같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단순히 손을 치료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저림이 팔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손만 저린 경우보다 손과 팔이 같이 저리는 경우는 신경 압박의 위치가 더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목을 움직일 때 저림이 변한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손 저림은 막연한 증상이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위치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리다라는 느낌만 보고 원인을 단순화해 버리면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손가락 위치를 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가 저리는지를 정확히 알면 검사 방향도 달라지고 치료 접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반복하거나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이 손 저림 중에서도 특히 위험 신호로 봐야 하는 경우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손 저림의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 저림은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잠깐 저린 거겠지. 요즘 손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손 저림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손 저림은 잠깐의 피로나 자세 문제로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어떤 손 저림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서는 이런 형태의 손 저림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밤에 자다가 손 저림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는 손을 특별히 쓰지도 않고 외부 자극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손이 저려서 깬다면
이는 신경이 휴식 중에도 계속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밤에 손이 저리고 손을 털거나 자세를 바꾸면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저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 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경이 특정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한쪽 손만 지속적으로 저리는 경우입니다. 양손이 번갈아 가며 잠깐 저리는 경우는 자세나 일시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쪽 손만 저리거나 특정 손가락만 반복적으로 저린다면 이건 신경 압박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만 저리거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만 저리다면 생활 습관과 맞지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목이나 어깨, 팔꿈치 같은 상위 구간에서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손 저림과 함께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우 흔하면서도 많이 놓치는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손은 손대로, 목과 어깨는 또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 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손 저림이 있으면서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항상 뭉쳐 있거나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저림이 심해진다면 이건 신경의 시작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만 치료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저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손끝만 저리다가 점점 손바닥 전체로 퍼지고 나중에는 팔까지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경 자극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경 문제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는데 요즘은 점점 심해진다는 말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나왔다면 이미 경과 관찰만으로는 부족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는 손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될 때입니다. 컵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병뚜껑을 여는 힘이 약해졌거나 물건을 쥐는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건 단순한 저림을 넘어 신경 기능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각 저림과 근력 저하는 같이 나타날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조기에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특히 심하게 저린 경우입니다. 자는 동안의 자세, 베개 높이, 팔 위치 등으로 인해 신경이 오랜 시간 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잠버릇이 안 좋아서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시간입니다. 손 저림이 몇 주,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경 문제는 초기에 접근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저림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손저림을 무작정 참거나 넘기지 않게 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런 손저림을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행동은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손저림이 단순히 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흐름 전체와 연결된 증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손이 저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저림을 겪으면서도 정확한 접근 방법을 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주무르고 파스를 붙이고 인터넷에서 본 스트레칭을 따라 해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한 채 증상만 달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손저림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은 어디가 저리냐보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이 관점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방향이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손만 보지 말고 신경의 전체 경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손저림이 있다면 손, 팔, 어깨, 목, 이 순서로 불편함이나 긴장, 통증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은 저린데 목이나 어깨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문제는 본인이 느끼는 통증과 실제 원인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손저림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신경과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보내는 신호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작정 주무르거나 파스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무르거나 파스를 붙였을 때 잠깐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와 근육의 감각을 자극하는 효과일 뿐 신경 압박 자체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증상을 기록하고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저리는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어느 손가락이 주로 저리는지, 밤과 낮의 차이는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막연한 불편함을 구체적인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있어야 원인 파악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검사의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손이 저린다고 해서 항상 손만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나 어깨, 신경 경로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증상의 위치와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손가락 위치, 범위, 동반 증상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 무조건 큰 병이 나올까봐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에 확인할수록 큰 문제로 진행되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검사는 문제를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오래 숙이는 자세, 한쪽으로 기대는 습관, 팔꿈치를 자주 개는 자세, 잠잘 때 팔을 접고 베는 습관 등은 신경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손저림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저림이 아닌 통증이나 힘 빠짐으로 형태를 바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이 저리다는 것은 손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경고를 손에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는 순간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손 저림이 느껴질 때 무작정 손부터 주무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지금까지 노년건강의학과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